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지금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지수라는 인터뷰 전문 기자가 쓴 이어령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책으로 엮은 내용이고요. 네, 오늘은 2장과 3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2장의 제목은요, 레슨 2로 되어 있습니다. 라스트 레슨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책 제목이고요. 2장. 장을 여기선 레슨으로 했습니다. 우리 중1 때 맨 처음에 레슨 1, 레슨 2 그런 것처럼. 큰 질문을 경계하라. 자네가 잘 아는 게 뭔가? 꿀벌입니다. 그래, 꿀벌 잘 봐. 꿀벌처럼만 하면 좋은 문학이 돼. 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48쪽입니다. 라스트 혹은 엔들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일평생 맺은 인연들이 많다. 이 즈음에 누군가가 이어령의 삶 쪽에, 누군가는 이어령의 죽음 쪽에 발을 딛고 더 나은 영광을 찾으려 했다. 사람들은 벌써 그에 대한 추도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걸 써두면 장수한다고들 하면서 한 기획자는 백남준의 장례 파티처럼 선생의 장례식을 문화행사로 만들려는 준비도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라스트와 넥스트는 다르지 않아 보였다. 라스트의 수세 안에 넥스트의 공세가 예비되어 있었다. 계절의 앞뒤가 스며서 그 이음새를 모르듯이 그는 6과 0의 늙은이와 젊은이의 그라데이션을 이야기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죽음을 언급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었다. 내 기분을 말하자면 나는 시끌벅적한 것은 싫어하지만 모든 일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네. 내 육체가 사라져도 내 말과 생각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만큼 더 오래 사는 셈이지 않겠나? 하지만 라스트라는 말에는 애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라스트 인터뷰.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못 볼 것 같은. 내가 4.19 직전 최인훈의 중편 광장을 전제했던 새벽 잡지의 편집 자문위원으로 일했을 때 얘기야. 그 회사가 명동에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유명한 명동극장이 있었어. 편집 끝내고 나올 무렵이면 마지막 회 영화를 상영 중이었지. 표를 파는 사람도 문을 지킨 사람도 없었어. 마지막 회가 상영 중이니 누가 들어오겠나. 그때 불쑥 들어가서 중간부터 본 영화가 많았네. 인생도 다르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을 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불현듯 뛰어들어가 후반부 영화만 보는 것 같지. 영화가 끝나고 The End 마크가 찍힐 때마다 나는 생각했네. 나라면 저기에 꽃봉오리를 놓을 텐데. 그러면 끝이 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언제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라스트 인터뷰가 끝이 아니고 다시 지금의 라스트 레슨으로 이어지듯이 인생이 그래. 늘 애절한 거죠. 매 순간이 지금 이 순간과의 헤어짐이니까요. 그러니 나의 이야기를 자네의 문맥 속으로 집어넣게. 그러면 헤어져도 함께 있는 것이라네.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자네가 나를 잘 몰아주게나. 나만 허허벌판에서 떠들 순 없는 노릇이야. 자네가 매주 화요일 날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건 나를 위해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네. 공을 던져주면 나는 스매싱하고 멀리도 보낼 수 있지. 공이 어디로 튈진 나도 모르네.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거야. 나는 누에고치고 뽕이니 나에게 비단실을 뽑아내라고 그는 나를 가볍게 부추겼다. 선생님이 던지는 공, 선생님이 뽑아내는 비단실은 누군가에겐 높이 뜬 달이 될 터이고
누군가에겐 튼튼한 밧줄이 될 터였다. 1년 전 한 청소년으로부터 선생님과의 라스트 인터뷰를 읽고 자살하려다 마음을 돌렸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탄생과 그 자리로 돌아간다. 생일 케이크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말씀에 많은 이들이 반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이,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나도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네. 세계의 교민들에게서 메일과 전화가 날아왔지. 1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떤 진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선생님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잠깐의 침묵에 현기증이 일었다. 네, 소 제목이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거짓말. 이보게, 사람들이 죽을 때는 진실을 얘기할 것 같지? 아니라네. 유언은 다 거짓말이야. 급격한 커브에 놀라 마음이 출렁거렸다. 다급하게 찬물로 마른 입술을 축였다. 거짓말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놀라지 말게.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나. 자식이 맨날 반대로 하니 죽기 전에 냇가에 묻어달라고 거꾸로 유언했다는 청개구리 이야기. 삼형제 과수원 얘기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내가 밭에 금은보화를 묻어뒀다. 열심히 파면 나온단다. 아무리 파봐도 돌멩이밖에 안 나와. 나중에 알았지. 과수원 사과나무에 싱싱한 사과가 열리고 난 후에야. 밭을 끈기 있게 파는 것이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은 보물이었다는 걸. 그냥 풀 뽑으라고 하면 그 귀찮은 걸 왜 해? 당장 금덩이나 주고 가지 할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록새록 보게 돼. 거짓 유언이 진실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그래서 헤아려 듣는 귀가 필요하다고. 그렇다네. 진짜 전하고 싶은 유언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듣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한다네. 노름과 돈을 쫓아 밤낮 싸돌아다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랬지. 내 서재에 책갈피 군데군데 100달러를 숨겨뒀다. 돈 필요할 때마다 책 펴서 찾아보렴. 아들이 놀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와서 책을 뒤졌겠지. 그러다 책 제목도 보고 목차도 보고 어영부영 재미 붙여 그 책을 다 읽게 되었어. 자식에게 귀한 책을 읽히고 싶었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모든 유언이 다 그래. 애누리가 없어. 아버지라면 성실과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초강수를 둘 수 있죠. 그런데 스승의 유언이라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가? 스승이 죽기 전에 가르치던 제자 3명의 유언을 남겨. 나에게 낙타가 몇 마리 있는데 너희들에게 물려주마. 첫째 제자, 너는 수제자이니 2분의 1을 가져라. 둘째는 열심히 했으니까 3분의 1을 가져라. 막내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9분의 1을 가져라. 그런데 스승이 떠나고 보니 낙타가 17마리야. 아무리 해도 유언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17을 어떻게 나눠?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참견을 해. 이보시오. 내가 낙타 한 마리를 줄 테니 거기 보태서 나눠보시오. 그랬더니 18마리가 돼서 첫째 제자는 2분의 1인 9마리, 둘째 제자는 3분의 1인 6마리, 막내는 9분의 1인 2마리를 나눌 수 있었다네. 9마리, 6마리, 2마리, 셋이서 17마리를 공평히 나눠 가진 후 나머지 한 마리는 행인이 다시 돌려받아갔어. 어떤가? 한 마리 허수를 넣어 계산이 되는군요. 그렇지. 그게 수학의 신비고 유언의 신비라네. 그냥 가르쳐주면 안 풀어. 못 풀어. 나눌 수 없는 17마리를 준 후 나머지 한 마리의 퍼즐은 남은 자들이 더해서 풀게 한 거지. 쉽게는 못 풀어.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다네. 스승은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유언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 수학은 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개념의 세계라네. 그러니 당신의 유언을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직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 작정이라고. 과연 이어령다웠다. 죽음 앞에서조차 쉬운 진실보다 수사학으로 가르치겠다니. 덮어놓고 무슨 말이든 듣고 싶었던 나는 찬물로 세수하듯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어떤 태도로 들으면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에 가 닿을 수 있을까요? 하하,
배신할 것을 전제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스트 인터뷰는 유언의 기법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인터뷰가 되겠지.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말게나. 어쨌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을 테니까 내 나름대로 진실을 다 얘기할 거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 이야기를 반대로 들어야 진실이 될 때도 있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때그때 레토릭을 이해하게. 네, 다음 소제목은요. 큰 질문을 경계하라 로 되어 있습니다. 묻는 자로서 저는 어떤 질문을 경계해야 합니까? 내가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있네. 내 글을 읽고 강원도에서 벌을 치던 사람이 꿀 항아리를 가지고 찾아왔어. 내가 물었지. 왜 왔나? 저는 강원도에서 꿀벌을 기릅니다. 꿀벌을 기르다가 선생님 책 흙 속의 저 바람 속을 읽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꿀벌 기르고 꿀 따는 거 무슨 재미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처럼 글을 쓰고 싶은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날 찾아와서 뭘 하려고? 글 쓰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게. 다짜고짜 그러더군. 선생님,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큰 질문이로군. 다시 읽겠습니다. 큰 질문이로군요. 나는 이런 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빅 퀘스천이지. 문인에게 다짜고짜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문학을 못하네. 그런 추상적인 큰 질문은 무모해. 철학자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에게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어. 인터뷰할 때 저도 의도적으로 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큰 질문과 작은 질문이 어우러져야 리듬이 생기고 풍경이 살아나죠. 하지만 대체로 첫 질문은 작고 구체적으로 시작해서 클라이맥스 이후에 질문의 사이즈를 키우곤 해요. 함께 신뢰와 시야를 넓혀가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질문이 너무 커. 책 한 권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큰 것을 내게 물어본다네. 평생 공부하고 써야 할 것을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할 수 없이 그것을 작은 이야기로 쪼개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지. 안타까운 것은 듣는 자들이 그 디테일은 다 빼버리고 결론만 떼어서 전해버린다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마나한 일반론이 돼버려. 가령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더라. 뻔한 예의가 넘치는 세상에 내가 일반론을 보탤 이유가 없네. 꿀벌 장수는 어떤 답을 듣고 갔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지. 자네가 가장 잘 아는 게 뭔가? 꿀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꿀벌을 잘 봐. 꿀벌처럼만 하면 좋은 문학이 돼. 영국 철학자 프란세스 베이컨이 그랬지. 인간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네. 개미처럼 땅만 보고 달리는 부류, 거미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는 부류, 개미 부류는 땅만 보고 가면서 눈앞에 먹이를 주워 먹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거미 부류는 허공에 거미줄을 치고 재수없는 놈이 걸려들기를 기다리지.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대표적이야. 마지막이 꿀벌이네. 개미는 있는 것 먹고 거미는 얻어 걸린 것 먹지만 꿀벌은 화분으로 꽃가루를 옮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꿀을 만들어. 개미와 거미는 있는 걸 게더링 하지만 벌은 화분을 트랜스퍼하는 거야. 그게 창조야. 여기저기 비정형으로 날아다니며 매일매일 꿀을 따는 벌. 꿀벌의 문학의 메타포가 있어. 작가는 벌처럼 현실의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발 뻗는 그 순간 그게 꽃가루인 줄 아는 게 꿀벌이고 곧 작가라네.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대낮의 눈물, 죽음은 생의 클라이맥스. 큰 질문을 경계하라 하셨으니 작은 질문 드리지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지요? 그것도 유언의 형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나는 바울이 한 말을 제일 좋아했네. 나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진실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단지 지금뿐이 아니라네. 난 6살 때부터 죽음을 느꼈어. 밤에 잘 때 어머니 손에,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잘 때 어머니 코에 손을 대보곤 했지.
숨을 쉬나 안 쉬나. 수십 년 동안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거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새삼스럽지 않아. 시에도 썼잖나. 6살 때 일이야. 애들은 개구리 잡으러 가고 참새 잡으러 가는데 나는 혼자서 대낮에 굴렁쇠를 굴리며 놀았다네. 보리밭 오솔길에서 굴렁쇠를 굴리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6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느낀 거야. 그늘까지 다 사라진 오후 정오였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늘까지 다 사라진 정오였네. 한낮이 되면 그림자가 싹 사라지잖아. 왜 하필 정오였죠? 존재의 정상이잖아. 뭐든지 절정은 슬픈 거야. 프랑스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 분수는 하늘로 올라가 꿈을 꿈틀거리다. 정상에서 쏟아져 내린다. 상승이자 하락인 그 꼭지점, 그 절정이 정오였어. 정오가 그런 거야. 시인 이상은 날개에도 정오의 사이렌이 울려. 그 순간 주인공이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 잡구나라고 속삭이지. 정오가 지나면 모든 사물에 그림자가 생긴다네. 상승과 하락의 숨 막히는 리미트지. 나는 알았던 거야. 생의 절정이 죽음이라는 걸. 그게 대낮이라는 걸. 그 순간 나는 왜 한여름 대낮에 기가 먹먹해지도록 울던 매미가 생각났을까. 숨통이 끊어질 것처럼 매미가 사정없이 악을 쓰듯 울어댈 때마다 나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아이일 때나 어른일 때나 정오는 너무 밝아서 어지러웠다. 어린 이어령은 그때 무엇을 본 걸까요? 대낮의 빛? 그걸 느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 어린아이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네. 가장 순결한 영혼이 어린아이야. 프로이트도 어린아이 놀이에서 그 유명한 포르트 다를 발견했잖아. 여기 포르트 다는요, 있다 없다 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살짜리 외손자가 실타래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를 다루는 심리 연습을 캐치한 거지. 털실이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가면 없네 했다가 당기면서 있네? 눈 가리면 엄마 없고 손 내리면 엄마 있고 까꿍 까르르 하는 거 알지? 엄마 없다? 엄마 있네?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네. 엄마 없다 엄마 있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말이 가슴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엄마 있네에 확신이 없으면 인생의 바람구멍이 뚫려버리죠. 가장 가까운 타자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영영 떠난 게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이 눈으로 보면 엄마는 밤낮 외출하잖아. 엄마가 없어지면 절망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또 엄마가 나타나면 기쁘고, 그런데 그 불안을 견디기 힘드니 털실놀이로 해보는 거지. 실타래를 침대 밑으로 굴렸다가 다시 당겼다가 엄마 없다? 아니 엄마 있네. 엄마의 부재를 자기 통제 속에 두는 거야.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이는 애인이 언제 떠날지 몰라 늘 불안해해. 그래서 실연당하기 전에,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 그게 일종의 포르트다 라고 할 수 있네. 엄마가 없는 쪽에다 힘을 싣느냐, 있는 쪽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해피엔딩으로 볼 수도 없는, 다시 읽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볼 수도, 영원한 헤어짐으로도 볼 수도 있어. 있다 없다 깍꿍놀이가 결국 문학이고 종교야. 82년 전 굴렁쇠와 굴러가던 그때 당신의 죽음 의식이 싹 터서 평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선생의 말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비장한 동요처럼 내 마음에 울렸다. 내 몸 상태를 물었던가? 네. 나는 착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소제목입니다. 글을 쓰며 벼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글을 쓰면 벼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매일 죽고 태어나신다지만 그 육체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은 후 나는 입으로 되뇌어 보았네.
캔서. 캔서는 라틴 말로 개, 크랩이란 뜻이야. 상상해보게. 이놈이 갯벌 구멍 속에 있다가 갑작스레 나와 집게발로 옆으로 간다네. 그리고 싹 숨어. 나는 묻지. 너 캔서야? 수전 선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여기서 은유로서의 질병은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수전 선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에서 암이라는 질병 그 자체보다 암에 대한 인간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썼지. 내 육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나? 지금껏 나는 6살 때 내게 들어온 죽음의 의식을 가지고 매일 하루치를 죽고 하루치를 살았다네. 그런데 지금은 나는 갯벌이 되고 암은 개가 돼서 내 몸에서 기어다니고 웅성거리고 있네. 내 몸속에서 집게 같은 게 움직이거든. 평생 죽음을 느끼고 살았지만 나도 별 수 없이 똑같은 사람일세. 철창 안에 있던 동물원 호랑이가 철창을 나와 나한테 덤벼들고 있어. 그는 잠시 나를 쓸쓸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나와 그 사이에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암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맹장, 그 다음은 대장으로 갔어. 그게 또 전이가 돼서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 간 쪽으로 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시작은 복막암이었어. 복막에서 시작해서 장 전체를 습격한 거지. 그때 내가 수술하지 않겠다고 했지. 물론 방사능 치료도 주치의도 내 생각과 같았어. 놀라운 의사였어. 전이가 됐다는 말은 앞으로 또 전이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끝내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라네. 캔서와 싸우지 않고 같이 살려고. 고통을 겪는 것까지도 내 몫이 아니야. 다시 읽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까지가 내 몫이 아니야. 관찰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지. 겪는 것도 비통한데 왜 고통을 관찰하려고 하십니까?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게 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야. 마지막 희망이요? 그게 작가라네. 지난번에도 얘기했네만 보통 사람은 죽음이 끝이지만 글 쓰는 사람은 다음이 있어. 죽음에 대해 쓰는 거지.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더 갈 수 있다네. 성경의 욥 이야기를 알고 있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죽고 자신도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려 폐허 속에서 돌로 몸을 긁는다는 욥이요? 그래, 욥의 아내가 너무 기가 차서 욥에게 악담을 퍼붓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이 너한테 준 게 뭐냐? 아무 죄도 없는 너에게 병을 주지 않았느냐? 그 신을 저주하고 죽어라. 견디다 못한 욥이 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지. 그때 한 말이 뭔 줄 아나? 이 고통을 반석 위에 쓸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억울한 것을 바위 위에 새길 수 있다면 그게 욥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성경에 나오는 욥 이야기네. 다음 소제목은 밤에 쓴 편지는 붙이지 않는다 입니다. 원망조차도 쓴다는 게 그게 희망이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원망조차도 쓴다면, 여기선 쓴다면은 글을 쓴다면입니다. 그게 희망이군요. 쓸 수 있다면. 그렇네. 사람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고 기록하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갈증을 채우는 일이야. 내가 파고자 하는 최후의 우물이지. 암이 내 몸으로 번져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죽음에 직면하기로 한 것은 희망에 찬 결정이란 말일세. 요즘에 나는 소크라테스 생각을 많이 해. 소크라테스가 말했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은 감옥에서 벗어난다고. 그런데 나는 그와는 반대로 파고들었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처럼 내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 선조가 안 계셨으면 내 몸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겠나. 그러니 오해해서는 안 되네. 내가 몸을 하찮게 여기고 치료도 안 받고 죽음을 우습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지. 병원에 날락하는 시간에 글 한 자라도 더 쓰고 죽자. 그것이 평생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쳐왔던 내 삶의 최후 진술 아니겠는가? 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의연하던 말일세. 그러니까 글쓰기는 선생님의 종교였군요. 그런 셈이야. 내가 내 삶은 다 기프트라고 생각했었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삶은 다 기프트라고 했었지? 내가 산 물건도 따져보면 다 글을 써서 산 거야. 내 물건 중에서 글과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어. 글 쓰는 걸 기프트로 받았고 글을 통해 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나는 받았네. 그 은총을 나는 끝까지 완수하려 하네. 죽음이란 것이 벌인지 죄의 대가인지는 나는 몰라. 다만 은총을 받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글쓰기를 해야겠다고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가 말끝을 흐리고 잠시 주저했다. 그런데요? 실토하지 않을 수 없군. 글이 안 써지는 거야. 내가 암에 걸리고 마지막이 되고 그러면 메멘토 모리를 감각화하는 기가 막힌 글이 나올 것이다. 절실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안 돼. 당황스럽더군. 그래서 기도했지. 오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끝없이 내 몸뚱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신에게 빌어도 그런 용기는 안 주시더라고. 보들레르도 똑같은 말을 했어. 보들레르도 했던 기도가 그거라네. 오 주여,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왜 용기가 필요한 줄 아나? 인간은 차마 맨정신으로는 자기의 몸뚱이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야. 번개불 같은 스승의 토로에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눈만 껌뻑였다.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탄식하며 이해할 수 있나? 글이 안 써져. 읽을 수도 없고 어떤 글을 써도 평범해. 중학교 학생 작문 같은 것밖에 못 써. 그게 죽음이야.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생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더군. 다 지워버렸어. 암세포는 내 몸의 지우개였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의 지우개였어. 지우개로 지워놓으면 내가 뭘 쓰나? 공백이야. 머릿속이 그저 대낮처럼 하얀? 하얗지. 왜 영화 보다가 필름 끊어지면 하얗게 나오잖아. 하얗게 나오잖아. 너 암이야. 딱 필름 끊어지고 스크린에 하얀 공백. 거기 무슨 이미지가 있어? 글이 안 써지니 말로 해야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녹음을 해봤어. 아침에 깨어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얘기야. 고통 속에서 절실하게 얘기했는데 대낮에 해 뜨고 보면 형편없는 거야. 유행가도 있잖나. 밤에 쓴 편지는 붙이지 말라고. 쓸쓸한 미소를 띠며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2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이게 책이 좀 잠시만요. 네, 우리 책의 65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쓸 수 없을 때 쓰는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경이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들을 것 같은 진실을 듣게 되는 순간, 그와 나 사이에 엷은 막이 사라지고 잠깐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게다가 지금처럼 이어령 선생님에게 작은 지혜라도 얻어가려고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매주 화요일 나는 그분을 찾아뵙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니. 그러나 선생과 나 사이에는 여전히 엷은 막이 존재한다. 그것이 선생의 보호막인지 나의 보호막인지 아니면 삶과 죽음의 유리벽인지 철창을 나온 호랑이의 껍질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선생이 좀 더 연약해 보이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머릿속 지우개가
그의 글을 지워버렸다고 말하는 순간조차도 그는 허탈해 보일지언정 연약해 보이지 않았다. 지난밤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글을 쓸 수 없어서 쓸 수 있는 글을 쓰고 있다네. 쓸 수 없는데 쓰고 있다니 무슨 말이신지.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작고 아름다운 것들. 요즘엔 그런 것들로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어. 세 줄로 된 글. 삼행시라고나 할까? 가령 사람이 발톱을 깎는 모습을 상상해보게. 참 청승맞아 보이지? 손톱은 괜찮은데 발톱은 이렇게 돌아 앉아서 혼자서 웅크리고 깎게 되거든.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애틋해. 어느 날 엄지발톱 깎다 보니 새끼 발톱이 보이더라고. 80년 가까이 존재감 없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놈. 너 거기 있었구나. 이지러지고 피 맺히고 애쓴 놈이 제일 작은 너로구나. 그때 딱 몇 줄만 쓰는 거야.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너 거기 있었구나. 멍든 새끼 발가락. 어떤가? 눈물이 납니다. 내 작은 잔디밭 날아온 참새 한 마리. 눈물 한 방울. 참새는 날아다니는 수묵화야.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참새는 날아다니는 수묵화야.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 그 작고 여린 것에 앞가슴을 먹었다네. 어떤가? 많은 것이 지워져도 눈물 한 방울의 기억은 못 지우는군요. 1초도 안 틀리는 스마트폰 전자시계를 보면 또 눈물 한 방울이 나. 왜 이걸 보고 눈물이 맺히냐고? 나는 들리거든. 애야, 시계밥 줘라 하시던 할아버지 소리가. 옛날에 괴종시계는 밤낮 고장났거든. 시계가 서면 태엽 감는 걸 밥 준다고 했어. 우습기도 슬프기도 하잖아. 체중계를 보고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요즘엔 아프니까 밤낮 몸무게를 재거든. 시간에도 무게가 있어. 매일 가벼워지거든. 옛날에는 무거워지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일 가벼워지는 게 걱정이야. 디지털 저울은 액정에 숫자 나오면 끝이지만 옛날 체중계는 동그랗게 얼굴이 달려 있었어. 이왕 몸을 달 거면 얼굴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고 싶다고 했다. 거울처럼 당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겠다고 신이 그에게서 목숨 같은 언어를 가져가고 오직 한 방울의 눈물만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매번 눈물 한 방울입니까? 늙으면 한 방울 이상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네. 노인은 점점 가벼워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 눈물도 한 방울이고 분노도 성냥불 휙 긋듯 한 번이야. 그게 늙은이의 슬픔이고 늙은이의 분노야. 엉엉 소리내 울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행복이라네. 늙은이가 기막힌 비극 앞에서도 딱 눈물 한 방울이야. 다시 읽겠습니다. 늙은이는 기막힌 비극 앞에서도 딱 눈물 한 방울이야. 그러나 80년을 살아야 나올 수 있는 한 방울이죠. 웃기는 이야기 해줄까? 만년필, 볼펜 같은 거 처음 쓸 때 시험 삼아 아무 글자 하나 써보잖아? 그때 뭐라고 쓸 것 같나? 시인이고 소설가고 거창한 말 쓸 것 같지? 삶의 무게, 시간의 절정? 이런 것? 아니야. 볼펜 안 나올 때 써보라고 해봐. 대한민국, 출생 주소 이런 거 써. 사람, 도로, 신발 이런 일상어 쓴다고. 절대로 심각한 내용 쓰지 않네. 한 방울도 그래. 그래도 오랫도록 마르지 않을 한 방울일 테지요. 자네는 나에게 진리를 원하고 정수를 원하지. 그러나 역사는 많이 알려진 것만 기억한다네. 진실보다 거짓이 생존할 때가 많아. 진실은 묻히고 덮이기 쉬워. 하이데거가 그랬지. 일상적 존재는 묻혀있는 존재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나? 덮어놓고 살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모두 덮어놓고 살거든. 덮어놓은 것을 들추는 게 철학이고 진리고 예술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나? 눈물은 아닐 테고요.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건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 달가락거리는 유리그릇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죽음이 나를 덮칠 수 있다는 것도요. 맞아. 과거엔 부고가 우편전보로 날아왔어. 5일 동안 장례를 치렀으니까 돌아보면 인간이 죽음과 함께 살았던 때가 생명의 시대였네. 길거리에서 거적에 덮인 시체를 보고 방에서 할아버지가 죽고 장례 치르는 것을 어린 손자가 보았지. 지금은 죽은 자들을 깨끗하게 얼굴 씻기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장시키고 미라 인형처럼 만들더군. 문득 얼마 전 읽은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라는 책이 생각났다. 나는 그 책을 쓴 LA의 장의사 케이틀린 도티를 인터뷰했었다. 어차피 우리의 잠재의식은 끝없이 죽음을 생각하니 혼자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자고 그녀는 말했다. 제가 인터뷰한 장의사는 죽음을 감출수록 산 사람이 잘 죽는 내 방해만 될 뿐이라고 하더군요. 숨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시선을 마주한 경험 없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가족이 떠날 때는 그의 시신을 직접 싣고 돌봐야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네. 눈동자의 빛이 꺼지고 입이 벌어지고 썩고 시체 냄새가 나고 그게 죽음이야. 옛날엔 묘지도 집 가까이 있었어. 귀신이 어슬렁거렸지. 역설적으로 죽음이 우리 일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었던 거야. 신기하지 않나? 죽음의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져.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삶에서 내쫓았지요? 죽음을 죽여버렸지. 깨끗이 포장해서 태우고 추도미사 드리고 서둘러 도망쳤어. 죽음 앞에 인간을 쓴 필립 아리에스가 쓴 글에도 나오지만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네. 그래서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야. 팬데믹 앞에서 깨달은 거지.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걸. 한때 뉴욕 거리에 시체 안치소가 들어서고 시신을 실은 냉동 트럭이 즐비했습니다. 서늘한 광경이었어요. 비로소 지구의 인간들이 생명이 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구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 아니 어린아이들도 생명을 하찮게 말할 때가 많아. 야단 한번 쳐도 누가 나와달랬어? 공연이 나와서 고생만 시키잖아. 쏘아붙이기 일쑤지. 그런데 길에서 강도 만나봐. 코로나라도 걸려보게.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게. 언제 우리가 마스크 한 장 사려고 그렇게 길게 줄을 서본 적 있나? 마스크 한 장? 그게 생명이었어.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 놀이, 관능적인 감각에만 빠져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든 거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덮여있던 유리그릇 같던 죽음을 발견한 거야. 주머니에 유리그릇 놓고 다녀봐.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지? 그게 죽음이라네. 코로나는 바로 그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안고 있는 우리 모습을 들춰냈어. 진실의 반대말이 뭔 줄 아나?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그러셨지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잊고 있던 것 속에 진실이 있어. 경계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은폐가고 거짓이야. 그러니 자네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오르는 것, 들춰지는 것들을 그때그때 잘 스냅하게나. 들춰질 때의 쾌감이 있으신지요? 자연스러운 낚아챔이 있지. 가령 자네가 녹음기로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해보세.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찍지. 밥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다 찍어 올려. 혼밥이 유행이라고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먹으면서 찍어 올리면 그게 혼밥인가? 혼자 밥 먹는 것들은 짐승들이나 하는 행위라네. 짐승들은 서열에 따라 혼자 먹고 뺏어 먹지. 고릴라를 제외하면 인간만이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라네.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는 거야. 혼자인 듯해도 함께 먹는 거지. 함께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면 축구에서 상대편이 골을 넣었을 때도 한 골 먹었다고 하잖아. 그게 실점이고 로스트인 상황인데도 굳이 먹었다라고 해. 한국인이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얼마나 강했으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사과 5개 중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했더니 학생이 2개요 하더래. 이 녀석아, 5개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지 왜 2개냐? 했더니 답변이 걸작이야. 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랬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남는 거라는 거야. 배 굼던 시절의 슬픈 유머지.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한국인만 강할까? 아니야. 식욕은 인류의 가장 강한 욕망이야. 죄의 시작과 끝이 먹고 먹이는 거라네. 먹는 것이 어쩌다 죄가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네. 뱀이 이브를 꼬시고 이브가 아담을 꼬셨어. 너도 한번 먹어보라고. 같이 먹자고. 신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어. 그게 죄의 시작이야. 불순종으로 먹은 그 죄를 끝낸 이가 바로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 내 몸이 빵이고 내 피가 포도주니 나를 먹으라고. 그게 죄의 종말이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먹으라는 말씀. 기독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며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지.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구약과 신약의 하이라이트야. 우리 삶도 그래. 사는 게 먹는 거지. 함께 먹는 공동체. 끈끈해.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족도 식구라고 하지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에는 엄청난 결속력이 있거든. 서양도 마찬가지야. 회사를 컴파니라고 하는데 컴이 함께이고 페니가 빵이야. 회사라는 말도 결국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뜻이지. 그런데 요즘에 회사에서 다들 혼밥을 합니다. 구내식당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조용히 혼밥을 하지요. 사는 게 많이 고독해졌어요. 나는 말일세 오히려 스마트폰 보며 혼밥하는 장면보다 스마트폰이 양복 주머니에서 툭 불거져 나온 모습에서 직장인들의 고독의 덩어리를 봐. 남자들 호주머니를 보게. 스마트폰을 넣어서 축 처져 있지. 축 처진 양복 호주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남자들이 참 애잔해. 그 울퉁불퉁한 고독,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고독 때문에 여자들은 핸드백을 들고 다녀서 모르지. 단어가 바뀔 때마다 다른 이미지를 조립해내는 컴퓨터처럼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이 그때그때 정황에 맞게 재배열되어 움직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퍼즐 조각을 앞에 두고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맞춰보는 소년 같았다. 하지만 고독의 남녀가 있나요? 차이는 있어.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고독의 신호가 있다네. 5o'clock shadow라고 들어봤나? 셀러리맨들이 오후 5시가 되면 깨끗했던 턱 밑이 파래져. 퇴근 무렵 면도 자국에서 수염이 자라. 그림자가 생기네. 그게 오후 5시의 그림자야. 매일 쳇바퀴 돌듯 회사에 나와 하루를 보내다 문득 정신 차리면 오후 5시. 수염 자국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지면 우수가 차오른다네. 오늘 뭘 했지? 내일도 또 이렇겠지? 다시 전철 타고 술집에 가고 이윽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만나고. 그게 셀러리맨의 고독이지. 오후 5시 남자 얼굴에 수염 그림자가 생길 때 여자는 립스틱 자국이 지워진답니다. 선생은 빙그레 미소 지었다. 짐작했겠지만 나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네. 네, 제가 지금 2장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글들이었고요. 단축 수업 하듯이 짧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그래서 외로웠네 이란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